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아침 귀한 시간에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연구했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아마 전공의들도 있고 우리 강사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서지컬 옹콜로지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의 간략한 히스토리하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예전에 아마 황호경 교수가 산업화 관련 얘기를 잠깐 해달라고 그랬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카데믹 사이언스가 커머셜 트랜슬레이션, 커머셜리제이션 프로세스가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티피컬한 서전의 라이프가 이런 밸런싱 액트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워라밸을 떠나서 우리가 직업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오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리플 스레트. 사전적이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팔방미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페이션트 케어라는 클리니션으로서, 그리고 또 후학, 그리고 동료들을 이제 교육해야 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7년도 네이처 본 잡지에 이런 에디토리얼이 실렸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연구를 안 하면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신 자체가 데인저러스하다. 그 외과 의사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술실에도 고생하고 환자분들 고생해서 아무도 우리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 이런 세계 최고의 저널에서도 외과 의사들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구나 할 수 있었고요. 한 2, 3년 전에 네이처 리뷰 클리니컬 온콜로지에서는 거기서 그대로 따온 건데 근대 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홀스테드 이후로 외과 의사들은 이 연구에 대한 강력한 히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페이션 케어 퀄리티를 높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단지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디지즈 자체에 대한 아주 펀더멘탈한 바이올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서지컬 리서치에 대한 레거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스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전공이 때만 해도 레디칼 마스텍토미라는 수술이 있었고,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모디파이드 패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홀스테드가 이런 소위 말하는 홀스테디안 레디칼 마스텍토미라는 개념을 수립을 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실에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준칙들, 젠틀 핸들링이라든지 케어풀 호메오스테이시스, 데드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분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레지던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분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8년이나 했습니다. 레지던트 8년이나 했고, 이 당시에도 다 힘들죠. 외과에서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들도 리서치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레이크 헤디라고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자마 서저리라는 저널이 됐죠. 아카이브 오브 서저리에 냈던 데서도 이분은 사실은 이 유방암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버드 어필리에이티드 브레스트 서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서지컬 온콜로지에서도 디지즈의 바이올로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환자를 우리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할 때 셀렉션하는, 인디케이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외과적인 레거시, 그러니까 홀스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890년대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외과 주임 교수라면서 수많은 명의사들을 길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하베이 쿠싱, 우리가 쿠싱 신드롬이라고 알려져 있는 뉴로서전, 그리고 처음으로 프라스테툼을 했던 뉴럴로지컬 서전들도 다 그분들의 제자였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던 서저리에서 글러브를 끼고 수술한다는 개념도 사실은 이분이 오늘 아침과 같은 모비디티 모틸리티 컨퍼런스를 통해서 글러브를 끼는 게 얼마만큼 환자의 어떤 septic 컴플리케이션을 주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캔서 리서치에 잘 아시는 이제 버나드 피셔가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리뷰 아티클이고, 이런 수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헤미코퍼렉톰이라는 수술로서 트라우마가 아니면 잘 안 하고
간혹가다 이제 뭐 조금 아주 멀리 가는 듯한 엔드 스테이지 그 하부 직장하면서 이런 수술했다고 하는데 이 수술 술기가 번창했을 때는 이 외과 의사들이 우리가 여기서 빅서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술을 초기에서도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연구, 교육,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런 철학들이 그래도 우리 서지컬 온콜로지 교과서에서 제가 갖고 온 테이블인데요. 이 클리니션으로서의 널리지와 클리니컬 케어 스킬에 대한 것들 또 최근에 강조되는 멀티디스플리뿐만 아니라 캔서 리서치를 통해서 베이직 사이언스와 클리니컬 캔서 케어의 어떤 접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서지컬 온콜로지스트가 연구에서의 롤이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학제 팀에서도 리더십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서지컬 온콜로지스트를 트레이닝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한 두 가지 정도의 예시, 우리가 잘 알만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홀스테드는 1907년도에 요새 미국 암학회인데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 연구 학회고 이것을 수립하신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병리 의사들하고 메디스널 케미스트하고 서전 세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캔서 케어를 더 고도화할 수 있을까 해서 했던 거고 이 당시에 이 수술은 사실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컬 리저널 디지즈 자체는 이 수술의 뉘앙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페이션트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마스텍토미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술을 통해서 서바이버 게인은 사실은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 오간 프리저빙 서저의 개념으로 멀티모달 트리트먼트를 컴바인했을 때 서바이버하고 열등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의 퀄러티 오브 라이프 측면에서는 상당한 임프루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버나드 피셔 경이 NSABP BO410에서 소위 말하는 홀스테드의 어떤 정론에 대한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가 수술 가능한 유방암은 시스테미티이기 때문에 로컬 트리트먼트 레디에이션의 뉘앙스가 환자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 클리니컬 가설을 가지고 이 트라이얼을 해서 결국은 이런 오간 프리저빙 서저리의 개념이 클리니컬리 이스태블리스 되게 됩니다. 이 NSABP, National Surgical Adjuvant Breast Valve 프로젝트가 했던 역할들을 보면 이런 오간 프리저빙 서저리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테목시펜이라는 약이 나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에도 계셨다가 은퇴하신 백승년 교수님이 2004년도에는 이 21개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가지고 환자의 그 장기 디스턴트 리커를 예측하는 이런 온코타입 DX라고 하는 유전자 기반의 진단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종양에도 중요한 엔지오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주다 포크만 박사 의사가 이제 했는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아외과 의사였고요. 이 엔지오제네시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이 70년대 이제 월남전이 나면서 의사들이 이제 징병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이 네이버 하스피탈에서 혈액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 나고 하니까 혈액이 없어서 이제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범하게 1970년도에 미국 국방부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인공혈액 개발이었고 이분이 거기에 이제 태스크를 받았었는데 항상 소아외과에서라도 보는 그런 뭐 블러디 튜머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럼 블러디 튜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그 블러디 튜머들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 튜머에서 이런 다양한 이 혈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인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인자들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게 이런 엔지오제네스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1970년대 이런 개념이 궁극적으로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이제 개발하는 데를 연결하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했던 그런 에비던스들이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고 우리 어떤 개념을 입증하는 데는 이런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실험도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코리오 엘란트로익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수정란의 껍질을 살짝 까가지고 노출을 시킨 거고요. 여기다가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종양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실에서 떼어낸 종양 덩어리를 이렇게 안착을 시키면 이 혈관들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코니얼 엔지오제네시스 어세이는 뭐 쥐나 토끼의 각막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종양 절편을 이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막이 다 이렇게 투명한데 이 부위로만 이렇게 혈관들이 자라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주 이런 심플한 실험으로 이 주다 포크만 박사는 이 종양이 혈관들을 끌어준다는 개념을 이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04년도에 이제 에바스틴이라는 약이 임상적으로 사용이 되게 됐고, 대장암, 유방암, 외과용에서 쓰이지만 난소암, 폐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그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펜브로나 리볼루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이 혈관 억제제가 이제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레거스가 있지만 우리가 이 탑티어를 추구하는 게 교육계에서 맞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현황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맵이 상당히 이제 임프레시브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과 의사가 이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클리니컬 엔드에 있는 것들하고 또 다른 학제에 있는 베이직 사이언스와 이제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는 연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마 굉장히 이제 다이아메트릭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이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언맨 니즈 측면에서 서전이 리더가 돼서 하는 연구로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연구들, 서지컬 테크닉, 우리가 테크놀로지컬 모델리티가 어떻게 클리니컬 아웃컴을 바꿀 수 있는 대한 이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트리트먼트 이제 아웃컴에 대한 리서치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코스트 베네핏 리서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이 왼쪽, 즉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 쪽으로 이 경계를 조금만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바이오마커 드리븐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지금 이제 퍼블릭에도 이런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는 NGS 데이터라든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퍼블릭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 아웃컴 리서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쉽게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중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샘플들, 우리가 수술 중에 얻은 굉장히 이제 퀄리티 스피시멘을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이런 베이직 리서치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베이직 리서처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개 연구, 트랜슬레이셔널 캐스터 리서치가 뭐냐고 했는데, 사실은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는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바이오마커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미국의 NCI에서 바이오마커의 생물학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 연구가 이제 중개 연구라는 텀을 썼었고요. 현재는 조금 더 이제 디파인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논문 설치해보면 얼마나 많은 캔서 관련한 논문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페이션트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이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런 갭이 있고, 결국 중개 연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옮기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베이직 리서치하고 클리니컬 리서치의 가교 역할을 하고, 환자 사이드로부터 다시 실험실로 갔다가 다시 연구 결과를 환자한테 돌린다는 내용이고, 이런 개념들, 그리고 우리 외과의 그런 연구에 대한 레거스를 가지고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연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금 하는 연구를 그냥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서 좀 비지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과 의사들한테 가장 액세스가 쉽고, 또 모든 중개 연구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티슈로부터 시작된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티슈와 우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오믹스 데이터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또는 특정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그 반응성을 예측하고,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표준치료에 들을 환자들 말고 이런 트리트먼트에 이제 리스폰스를 하지 않으면서 예후가 나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어주번트 세라피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수술실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티슈뱅크에 많이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샘플이나 티슈가 없었으면 사실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인데요. 뭐 대부분의 과들에서 우리가 수술한 환자들을 아주 정교하게 팔로우하면서 굉장히 그래듈러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들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하고 이런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클리니컬 널리지가 되고, 이런 클리니컬 널리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의 예후를 나눈다든지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타겟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위암은 뭐 세계에서 보시면 글로벌 캔에서 나온 걸로 인시던스 와이즈하게 한 1년에 100만 명 정도 되는 데서 5위고요. 모텔리티 와이즈하게는 폐암, 대장암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굉장히 모뉴멘탈한 그 3상 임상 시험이 있었고, 일본에서 진행됐던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뭐 노성원 교수님도 PI로 진행하셨던 이 연구에서 보면 이 수술 대비 키모세라피를 추가하는 경우에 이런 서바이벌 게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표준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이런 리섹터블한 게스트릭 캔서에서는 이 D2 림프노드 디섹션 이후에 이 키모테라피 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환자들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고전적인 이 프로그노스틱 마커들입니다. 스테이지라든지 뭐 사이즈, 림포베스큘라, 뭐 인베이전,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환자들은 모두 다 수술 후에 이런 동일한 파이널 패솔로지 리포트를 받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요법으로 항암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뭐 팔로업 하다 보면 동일한 뭐 병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36개월에 리버 매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멀쩡하고, 처음에 이런 분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워닝도 하죠. 뭐 수술 잘 됐고 케모도 잘 하셨지만 재발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했지만 5년째도 잘 살아계십니다. 사실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한다는 건 어렵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클리니컬 프리딕터들, 이런 이 병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런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이제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환자의 아웃컴이나 콜스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질문이 있다고 해서 다 어드레스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 솔리드한 에비던스가 있냐는 거고, 이 클래식 트라이얼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다시 한번 리뷰했을 때 외과 의사들의 퍼포먼스가 얼마큼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트라이얼의 장점은 서저리 온리 컨트롤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만 하고 사실 아무 치료도 안 한 거예요. 2, 3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니까. 그리고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젤로다하고 옥살리 이제요법으로 한 환자들. 실질적으로 3년 디즈 프리 서바이벌이 이 당시 엔드 포인트였는데요. 보면은 60% 이상 환자들은 수술만 잘해도 아무 문제 살아있고, 수술 후에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항암 치료 해봤자 늘어나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모든 환자들이 케모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프랙티스가 D2 수술 후에 컴플리트 패솔로지 스테이징에 따라서 2, 3기가 나오면 어줄번트 케모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환자의 예후와 이런 표준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조금 더 타겟티드 페이션 케어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노스틱 마커와 프리딕티브 마커는 리스크를 알려주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노스틱 마커, 즉 누구를 더 트리트먼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프리딕티브 마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트리트먼트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그 트리트먼트가 환자한테 정말 효과가 있을지를 아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연구를 2009년부터 해서 2018년에 마무리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집을 지었다 부셨다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메인이 됐던 생각은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너무 막연하니까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재정의할 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환자들을 한 명도 안 빼고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수술 완치가 되는 환자가 있을 거고 수술 완치가 안 되는 환자가 있을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캔서에서 오퍼레이션을 전제로 했을 때 프로그노시스에 대한 마커가 될 거고, 케모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환자랑 반응 안 하는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들을 찾는 바이오마커는 프리디서 바이오마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각 모든 환자들은 이 4개 셀 중에 하나에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서저리로 큐어가 된다면 항암제에 뭐 예민하거나 또는 저항성이 있거나 이거 상관없이 수술로 이미 완치가 됐기 때문에 further 트리트먼트는 필요가 없을 거다. 실제로 수술로 완치가 안 되지만 항암제 반응할 환자들한테만 항암제를 쓰면 되고, 사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4개의 서브 타입을 찾는 걸로 이제 이 과제가 바이오마커 찾는 게 이제 다시 바뀌게 됐고요.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클리니컬리 유저블한 바이오마커는 우리가 바이오마커 스터디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하시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임상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널리틱 밸리디티라든지 클리니컬 밸리디티, 클리니컬 유틸리티. 뭐 두 가지 측정이 당연히 정교하고 정밀해야 될 거고, 환자의 어떤 디지즈 아웃컴하고 연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자의 케어를 임프루브 할 수 없다면 사실 이거는 바이오마커를 만들어서 뭐 상용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과 마찬가지로 이런 디스커버된 바이오마커를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마커 밸리데이션을 위한 임상 시험을 하기는 윤리적으로 힘듭니다. 특히 이런 캔서 환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이오마커 스테이트에서 이유가 어떤지만 보겠다 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임상 3상 시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스펙티브, 레트로스펙티브 디자인 프린시플이 JNC에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궁금한 것은 위암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그런 서브 타입이 유전자 발현 패턴에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서브 타입의 스페시픽한 유전자가 있는지, 그리고 서브 타입 스페시픽한 유전자들이 실질적으로 서브 그룹의 환자들의 예후와 항암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디스커버리 셋, 밸리데이션 세트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 얘네들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퍼블리컬리 어베일러블한 1,300명 정도의 익스플로레이션하고 디스커버리 코호트를 우리가 먼저 디파인했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들에서 이 서저리 온리가 있는 환자들 31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그 프로스펙트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의 컨셉에 부합하는 이 클래식 트라이얼의 샘플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단계별로 나눠졌고요. 첫 번째는 이 유전자 발현 패턴 가지고 환자들을 서브 타입을 나누고 서브 타입의 특이된 유전자를 찾는 걸 진행을 했고, 그 서브 타입 스페시픽 진으로부터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서브 타입의 특이적 유전자를 찾는 연구를 하고, 우리 연쇄 코호트에서 평가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클래식에서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4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뭐 군집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사실은 뭐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몰레큘러 서브 타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세로줄 하나하나가 이제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1259번까지 환자가 있는 거고, 유전자는 이제 가로줄 하나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0개 정도의 유전자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본 건데, 이 환자들을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임상적으로 정말 예후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보시면 면역 염증 반응이 많을수록 예후가 좋고 줄기세포형수 예후가 나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캔서에 이뮨 리스폰스가 있다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암 줄기세포는 치료 저항성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 것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분자 아연과 연관된 쥔 모듈들을 찾고요. 쥔 모듈들 중에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예후가 가장 좋은 거, 그다음에 중간 예후, 그리고 가장 나쁜 애들에 대해서 이 3개 쥔 모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이섹션을 했고,
12개의 캔디데이트 쥐인을 찾고요. 우리가 어쨌거나 PCR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쥐인이 필요해서 5개의 이제 레퍼런스 쥐인을 찾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4개의 분류자 그리고 5개의 레퍼런스 쥐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반응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으면 예후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고요. 사실 이게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이제 우리 코호트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리스크가 낮을 거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마커가 있으면 예후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CDX1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셀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항암제가 대부분 이제 세포 주기,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양성이면 표준 항암제 센시티브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커 베이스드의 하이퍼센스를 만들고 310명의 코호트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의 2000년 전의 데이터 코호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2, 3기 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저리만 받은 환자가 약 11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우리의 가설 테스트에 가장 적합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설대로 이제 유전자 검체에서 파라핀 블락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만 해서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제 보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면역 반응이 있으면 예후가 좋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가 있으면 예후가 나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CDX1 유전자에 따라서 센시티브하냐 또는 이제 레지스턴스하냐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센시티브한 경우에 케모테라피를 안 한 경우에 대비해서 하자드 레이쇼가 0.43까지 떨어지는 걸로 봐서 한 60% 가까운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 밸리데이션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미 해왔던 그 프로토콜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클래식 환자에서만 앞에서 검증했던 게 그대로 나온지 확인하는 절차였고요. 오리지널 클래식은 1035명이 인롤이 됐었는데 이미 이제 임상 시험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아카이브드 FFP를 꺼내고 임상 정보를 수많은 기관을 더 얻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한 630명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고, 이 테이블은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의 코호트하고 우리가 실제 이번 연구를 위해서 콜렉트한 코호트가 메이저 베리어블들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검증을 했을 때 클래식 트라이얼 환자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면역형이 예후가 가장 좋고 줄기세포형이 나빴고 에피셀리알 서브타입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CDX1을 발현하는 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해자드 레이쇼가 연쇄 코호트하고 유사하게 0.47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는 한 3가지 기준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이올로지컬리 미닝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 보면 이 2가지 유전자는 이 암세포 항원에 대해서 T셀이 이제 액티베이션 됐을 때 나타나는 마커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CDX1은 이런 셀 사이클과 관련된 거고, SAPRP4는 이제 윈트의 아고니스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임상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뮨 서브타입 예후가 가장 좋고, 그리고 스템 라이크 예후가 가장 안 좋고, 이 CDX1 포지티브인 경우에만 케모에 이제 리스폰스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이 각각을 찾을 수 있었냐? 여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알아낸 것은 면역형이면은 적어도 수술만으로 90% 가까운 예후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케모테라피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군은 여기에 이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환자들일 거고요. 나머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는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클래식 트라이얼도 보셔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술 컴플리트하게 하고 케모테라피 해도 73% 이상 예후가 안 올라가거든요. 20몇 퍼센트에 대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환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냈고, 고맙게도 이제 어저번트 트리트먼트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한 이제 논평이 실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이런 아카데믹 인스티튜트가 하는 거는 스탠다디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 외과 교실도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오니어 그룹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상부의장 같은 경우는
미니멀 인베이지브 서저리하고 로보틱 서저리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날리고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 노성원 교수님 계실 땐 서전으로서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트라이얼리스트로서 이 메디컬 온콜로지스트와 같이 이런 클래식 트라이얼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제 대학 기관으로서 언맨 니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술 잘했는데 정말 다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스탠다이제이션을 넘어서 이제 옵티미제이션으로 이제 가게 됐고, 뭐 상부위 장관 하시는 분들은 뭐 커닝햄의 그 매직 트라이얼은 학생 때도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2019년도에서 우리 연구 결과를 이런 제목 하에 좀 프레젠테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션트 레벨에서 클래스파이어가 궁극적으로 어주번트 세라피의 베네핏을 볼 수 있는 환자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위암에서는 뭐 다른 암보다는 좀 늦긴 했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 이런 다양한 그룹들에서 위암의 분자형을 나눈 연구들이 됐었고, 다행히 그리고 고맙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의과대학 세브란스 외과학교실에서도 이런 분자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4개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가지고 환자들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환자들의 그 파라신 블락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4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 환자는 이제 줄기세포형으로 나왔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분은 이제 상피세포형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커머셜 상업 연구 산업화에 대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라기보다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체외 진단 3등급을 이제 받는다. 체외 진단기기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가 높아도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체외 진단 1등급 기기가 뭐냐 하면 간단히 생각하는 게 임신 테스트기 생각하시면 되고, 2급, 3급으로 올라갈수록 인체 내에 삽입을 해야 되거나 또는 이제 건강에 중요한 결정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뭐 최초로 혁신 의료기술 1호 기술로 됐고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거는 6월 2일 날 혁신 의료기술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1일부로 한시적 비급여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뭐 작은 연구들이 어떻게 임상 질문, 클리니컬 퀘스천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 설계를 하고 연구를 했는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냥 보다 보니까 뭐 우리 전공의들도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외과 의사로 노벨상 탄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커, 클램프 이름도 있죠. 코커 클램프, 사이로이드 글랜드, 사이로이드 피지올로지뿐만 아니라 수술에 대한 모든 걸 했고, 혈관외과, 알렉시스 까레라든지, 사실 인슐린을 발견한 만팅도 캐나다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식외과, 그래서 키드니 트랜스플랜트나 장기 이식에 대한 이제 조세프 머레이 등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은 뭐 한 2명 정도 더 있는데, 이분은 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외과 의사입니다. 콜로레탈 서전이었는데 프로틴 디그라데이션에 대한 디스커버리라고 노벨상도 타셨고요. 이거는 일본의 이제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자기가 처음으로 이 피더 레이어에서 iPS 셀이죠.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을 이제 키운 사진인데, 이분도 그런 노벨상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애널지 오브 서저리에 1990년 7월호에 나온 건데 뭐 흥미롭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그런 것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들은 어찌 보면 이제 외과 의사들의 DNA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전에는 이런 뭐 몰레큘러 서전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환자들을 더 잘 케어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지식을 활용한다는 그런 컨셉과 철학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벨롭해서 환자한테 적용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클리니컬 도메인에서 구상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이런 외과 의사들의 연구가 우리들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서지컬 리서치 액티비티가 궁극적으로 암 환자들의 서바이벌하고 인제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리서치 액티비티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퀄리티 케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제 트리플 스렛이 그냥 우리로 치면은 인제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뭐 연구도 잘하고 뭐 임상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는 뭐 그런 거겠지만 스렛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뭐 이상향이겠죠. 근데 인제 홀스테드가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1900년대 말에 이 트리플 스렛을 약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위협이 있다, 외과 의사한테. 그다음 100년 전에도 역시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지원도 안 해 주고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펀더멘털 리서치에는 서전 인볼브 해야 된다. 그리고 서전 사이언티스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에 인게이지 될 수 있고 서포트할 수 있냐가 바이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환자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환자들의 아웃컴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환자 케이스 하는 것, 리뷰하는 것처럼 그런 아카데믹 마인드, 트랜슬레이셔널 마인드가 있는 서전들 이제 길러내는 것이 뭐 우리 교실에도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아드 아스트라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정말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게 자연의 어떻게 보면 뭐 원리적인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교실의 이름도 있고 또 각자 외과 의사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디그니티가 궁극적으로 잘 꽃 피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주님 너무 귀한 반응 주셔서 많이 하고 많이 언제 들어도 김정 교수님 강의는 너무 잘하셔서 감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좀 지역적인 질문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우리 유방학회 김승일 교수님 도움으로 이게 다이agnostic 마커 이제 엑소존 베이스로 했던 연구가 있고 엑소존 내 마이크로 RNA 플러스 기존에 알고 있는 HA99과 의 조합을 통해서 기존 진단 마커보다는 이제 민감도와 크기를 좀 높일 수 있는 거를 찾았었는데 그다음 후속 연구로 그것도 똑같이 그 다음은 이제 예후적인 마커를 찾고 싶어서 거기 플러스 이제 다른 뭐 MIF라는 팩터를 넣어서 우리가 투자한 손들하고 이제 흔히 이제 필요가 계속 나가고 이게 아무래도 단점이 흔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서바이벌 스타일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선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그런 지네틱한 얼포믹스를 통해서 이제 서브타입을 이제 그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이제 내용적인 서브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당 서병원의 이성환 교수도 콘택트 캔서에 이제 싱글셀 가지고 스토마셀을 제외한 다음에 싱글셀, 캔서셀 가지고 세 가지 서브타입을 이제 나누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들은 궁금증은 그렇게 굉장히 파워풀한 월터믹스의 서브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현재 예를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그런 지역적인 엑소존 베이스의 마커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런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령 뭐 ABC를
타입을 나눠서 예후가 좋은 A라는 타입이 있고 예후가 아주 C라는 타입이 있는데 제가 하면 이제 어떤 엑소전 베이스의 마커를 갖는 게 당연히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괜한 걸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무슨 생각은 어떠신지 좀. 예,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어떤 메소돌로지는 어떤 테크놀로지 또는 어떤 이 성상의 바이오마커가 좋다 나쁘다는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클리니컬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항상 이제 오른쪽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시간도 없고 리소스나 제약인 사람들은 이 왼쪽부터 가서는 마지막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답을 알고 가면은 쉬운데 사실은 이제 분자형 나누는 것에서 중요했던 거는 밸리데이셔널 코어트에 맞춰서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어쨌거나 수술하고 플러스 어주번트 세라피 한 사람에서 예후가 차이가 나는 임상 3상 결과가 있었고 우리가 하이 프로파일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맞는 가설은 수술만 해도 예후가 좋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분명히 60% 환자는 실존하는 거니까 임상 3상에서 그 환자 이거는 찾을 수 있는 거죠. 못 찾는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케모세라피 베네핏은 진짜 5년 서바이벌로 트랜스레이션은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는 항암제 안 될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설을 써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용한 이제 리소스들이 뭐가 있는지 코호트는 정말로 내가 디스커버리하고 이벨루에이션하고 밸리데이션 코호트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른쪽부터 해야 되는데 이 분자형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엑소좀에서의 몇 가지 임상으로 이미 알려진 마커하고 노블한 거를 스탠서다이즈해서 프리딕티브 파워라든지 뭐 높이겠다 하는 거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 전에 하나만 예시를 들면 2년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면역력 생물 우리가 맨날 보는 이게 CDX2인데요. 제가 이제 CDX1이 상부위 장관에서 바이오마커라고 했잖아요. 항암치를. 근데 저는 뭐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논문은 저보다 한 2년 후에 나왔고요. 놀랍게도 콜로레탈 캔서에서 CDX2가 이 폴폭스 트리트먼트의 프리딕티브 마커다라고 해서 그냥 면역 염색만 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검증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로레탈 캔서에서 폴폭스 세라피하고 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많으니까 그 아카이브드 파라핀 블락에서 병리의사랑 상의해서 물론 이제 앞에 찾을 때는 그런 뭐 유전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 쓰긴 썼겠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 마이크로어레이나 이런 데서 그냥 퍼블릭 데이터 보고 예후 관련된 유전자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폴폭스 썼을 때 예후가 좋았던 환자하고 나쁜 환자들에서 차이가 나는 유전자 뭔지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면역 염색으로 할 수 있는 마커, 단백질 마커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리고 멀티플 코호트에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임상 3상 시험 결과에서 똑같이 이제 파라핀 블락에서 CDX2 발현량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예후가 좋아진 나쁜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더 좋다, 팬시하다는 뭐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자기를 돋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정말 임상 아까 말씀 클리니컬 유틸리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뭐 서브 타입 이렇게 멀티오미스 기반의 서브 타입으로 대규모로 하는 게 좋다. 벌서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블러드에서 엑소점을 보고 이런 예후라든지 또는 트리트먼트에 대한 그 반응을 예측하는 마커를 찾는 게 안 될 수 있고 이게 좀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황우경 교수님이 찾은 그 디스커버리의 마커를 인디펜던트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세트들 코호트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연구의 임팩트하고 연구 이후에 실제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인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입장에서 도움도 되고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방식이 여러 기관에서 테스트를 국내 기관은 그런 전향적인 또는 이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개인적인 고민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진 테스트들이 이런 걸 확인하면 좀더 쉽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이는데 그까지는 좀 어떻게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혹시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 국내에서 좀 검증하고 원리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제안 같은 거를 예, 중요하신 질문이죠. 사실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온 상태에 이제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고, 그 사실 이제 연구 산업화라는 게 양날의 검이죠. 뭐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요새 이제 레버뉴를 뭐 기술이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뭐 연구처나 뭐 산학연구에서 지주회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제가 봐서는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이 바이오마커 반에서도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대장암 같은 경우 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백승현 교수님 이제 NSA 거의 바우렌 브레스트에서 콜로렉터라고 이제 유명하는데 복잡한 분자이온 기법으로 이제 CMS 컨센서스 몰레큘러 서브타입 4를 이제 디파인하고 걔네들이 우리가 이제 게스트 캔서에서는 그런 스템라인 서브타입인데 걔네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면역 염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스트로마 컴포넌트만 우리가 퀀티테이션 하면 CMS4 타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백소영 선생님과 같이 좀 연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위험을 보고. 결국은 박서영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 트랜슬레이셔널 마인드하고 페이션트 센트릭한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환자한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너무 뭐 온코다이어트에서 거의 400만 원 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힘들 때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국가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유전자들을 조금 더 클리니컬리 의미 있고 또 이 벌세타일한 플랫폼이죠.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나 뭐 PCR이나 엘라이자 같은 걸 디텍션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